참여 가능. 그리고 오랜만에 그 행사를 겸해서 오랜만에 얼굴 뵙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앞에 식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이후에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진행된다는 거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원정은 서강대학교 교학부 부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학과 임지연 교수님의 정년퇴임 축사를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임 교수님을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장을 맡은 3년 전에 우리 임 교수님이 비판적 글로벌 스터디 프로그램을 상당히 활성화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프로그램 상당히 우리 서울대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또 친하게 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인문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독일 대학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그 해외 교수님들이 임 교수님에 대한 평가가 제가 생각했던 그 훨씬 높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 들었고, 또 최근에는 임 교수님이 이제 정년퇴임하시고 아마 미국의 리버럴 칼리지의 가장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석학 출신 교수로 또 초빙되셔서 강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임 교수님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지연 교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제 무지가 단지 저의 어떤 지식의 현명함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용한 한국 교수님인데, 그분이 조크 아닌 조크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외에서보다 한국에서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BTS랑 임지연 교수님입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듣고 또 수긍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그 동료, 선후배, 다른 분들을 인정하는데 또 인색한 부분은 없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강대 임지연 교수님과 같은 희생적 의식 민족주의라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수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학기에 정년을 맞으시지만 서강대에서 계속 연구하시고 또 해외 교육을 통해서 서강대 위상을 계속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임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와
건강하시고 또 보람된 어떤 연구 성과를 계속 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많은 김상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원래 엄청나게 긴데 좀 압축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77년에 수학대사학과에 입학하셨고요. 서양사 전공으로 84년에 석사학위를, 89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 바로 한양대 사학과에 부임하셨는데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은 주로 막스주의와 민족문제, 특히 폴란드에서의 민족문제 논쟁에 관한 진영화를 진행하셨죠. 이 연구들은 사이언스 앤 소사이티라는 국제학술지에 출판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역사 인문학계에서 국제학술지 출판이 흔치 않은데다가 사실 사이언스 앤 소사이티라는 작품은 몰스도프하고 포스위지의 자본주의의 논쟁이 전개될 때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였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저술을 통해서 국제 역사학에서 임지훈 교수님의 연구를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교수님의 민족주의 연구는 폴란드의 울타리를 넘어서 트랜스내셔널하게 확장되는데요.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 토론, 또 사카이 나오키 교수님과의 공동 작업, 경전사 관점의 소개들이 보여주듯이 점차 이제 서양사 전공자로서의 일터를 넘어서 유럽과 동아시아를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 역사학자의 정체성을 성립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적 인식과 또 폴란드에 가서 지내시면서 이런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성찰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억압과 수능, 그러니까 저항과 교육, 그런 이항대립적인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군대 권력을 보다 맥락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대 비평에서 전개된 위안의 파시즘론이라든지 또 극창적인 그런 대중독재, 레스피테이터십 개념에 제시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중독재 프로젝트는 이 자리에 예전에 같이 연구하셨던 분 많이 오셨는데요. 2002년에 연구재단 공동연구사가 선정되면서 한양대에서 비교역사 문화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술이 되었고요. 이제 최근 5번의 연구소가 포함된 800 맥밀란이라는 해외 출판사에서 대중독재 시리즈가 나오고 또 대중독재 핸드북이 출간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이런 민족주의와 대중독재에 대한 그런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런 기존의 인문학이 갖고 있던 그런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좀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을 주제로 해서 HK 사업에 이제 선정되셨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활발한 그런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서 2010년에는 국제역사학위원회의 이사학을 선출되었고 2011년에는 이제 국제 수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베를린 고등학술연구소의 fellow, 굉장히 프레스티지한 펠로우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그런 글로벌 역사 관련 학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역사 세계사 네트워크 회장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2015년에 이제 저희 서강대에 부임하신 이후에는 현재 소장을 맡고 계시는 트랜스내셔널 문화연구소를 설립하셨고요. 이전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하셨던 기억의 정체에 관한 그런 문제의식을 확장하셔서 2017년에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주제로 HK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HK 사업에 한 번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2번이나 선정되신 것은 민 교수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행자의식
한양대 HK 사업과 서강대에서의 HK 플러스 사업을 연결해주는 두 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관한 연구서가 2019년에 국내에서 출판되었고 최근에 일본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이 책에 대한 학술 행사들이 연달아서 조직되는 것을 보면서 김 교수님의 그 연구가 국제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서양, 동양, 북반구와 남반구라는 그런 유럽 중심적인 그런 미국하고 좀 넘어서 글로벌 역사와 기업을 새롭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글로벌리스트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해 보신데요. 작년에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관련 연구서 출간하신 이후에 북미와 유럽의 대학들에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연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20여 편의 연구서, 80여 편의 학술論, 그다음에 이제 40여 편의 독챕터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의 아주 국제 전용 학술지와 해외 유수학술 출판사에서 출판하셨고요. 또 지금 서울대 HK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총소 시리즈, 탱글 메모리즈도 우수학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제학회 외에도 국제학술재단인 소인비 재단의 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전체주의 연구의 아주 대표적인 국제학술지인 Politics, Religion and Ideology의 자문위원이시고 또 책 히스토리컬 리뷰라는 책의 그런 학술지 국제분지위원, 폴란드 잡지인 에이시아 패시픽 자문위원으로 맡고 계시고 또 아주 국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 교수님께서 오늘 2월이 정년이시긴 한데 최근에 그 유네스코 국제철학 인문학 협의회 약어로 CIPSHCP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석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석좌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 3월부터 5년간 CC체어로 선정되시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서강대를 받아서 향후 5년간 서강대 습시 석좌 교수로서 계시면서 내년 저희 이제 HK 플러스 사업이 내년 10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소장과 사업 분장을 맡으실 거고 그 이후에도 석좌 교수로서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가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께서 이제 작년과 함께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셔서 저희 수업생에게 많은 자극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부족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 강연 시간인데요. 임전 교수님께서 이게 이런 일이 얼마나 촌스럽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이게 굉장히 촌스러운 일이라는 걸 극도 마다했던 일인데 옆에서 보니까 저희가 저게 자이나 타이나 끝까지 정렬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참 기특하다, 사람 됐다라는 생각을 아마 옆에서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뭐 돌잔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만들어준 그 사학과 동료들과 우리 연구소 우리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촌스럽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제출한 건 88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한 2, 3주 뒤에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 기령모 선생님이 주심이 되셨고 지도교수이신 차순 선생님, 그리고 사학과의 김영환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의 그 한국 독일사의 원로이신 이민호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 대사를 하신 이인호 선생님 5분의 그 심사위원을 모시고 첫 심사를 아마 11월 중순이나 말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5분이 딱 재판관처럼 앉아있고 저 혼자 앞에 또 앉아있는데 기령모 선생님 주심이셨던 기령모 선생님께서 첫 말씀이
우리는 자네가 마르크시스트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받네. 첫 번째로 너무나 강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우리는 자네가 그 한눈 팔지 말고 홉스바움처럼 훌륭한 마르크시스트 역사가로 성장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로 선생님이 쉴드를 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논문 심사는 어떤 자네 입장이 뭐냐가 아니라 막스의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 맞을까 라는 식으로 심사가 되고 일사천리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록보 선생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한양대학에 추천서를 써주시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그 친구가 좀 보수적이라 갖고 내가 특별히 자네 사상이 온건하다고 썼네. 추천서를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1988년도 남한의 그런 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리버럴한 보수적 선생님을 만났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아주 예외적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록원 선생님이 제 사상이 특별히 온건하다고 강조했던 그 수신인은 한양대학의 최훈영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제 2차 심사까지 끝나고 이제 논문을 이제 뭐 수정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설릉역 당신 댁 앞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갈비탕을 하나 사주시면서 그래 뭐 고생했어 논문 뭐 잘 썼다며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임 선생님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당신 마르크시스트 아니요? 뭐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근데 저는 그때만 젊었을 때니까 몰랐는데 언급결에 나온 대답이 선생님 저는 막솔로지스트입니다. 막스 연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 친구 참 피피 웃으시더니 알았어 통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마음속으로 요거 내 질문은 당신이 막스 연구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막시스트냐 아니었냐 하라고 더 캐물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껄껄 웃으시면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뭐랄까 보수적이지만 리버럴한 선생님들 밑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극단적인 진영론적인 사고로부터는 저는 한 번도 진영론에 빠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도 학부생들 수업할 때도 야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의 글을 읽어야지 그 삼류 좌파들 글 읽지 말라. 저는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선생님들의 그런 큰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도교수였던 차순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섭섭하신 게 많으셨습니다. 근데 차 선생님은 저희 그 학부 졸업 논문에 제가 그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원고지를 이렇게 넘길 때마다 잔에 원고지 한 장 넘길 때마다 담배 냄새가 어찌나 코를 찌르는지 그 담배 좀 줄이게. 근데 그때 차 선생님 담배를 막 끊으셨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들이 대학원 석사 때 이렇게 리포트 내라 선생님도 리포트를 대구로 가서 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가서 리포트 내면 당시 80년대 초에 10만 원이 큰 돈이었는데 10만 원짜리 한 장 딱 갖고 나오셔갖고 이제 1차 사고, 2차 사고, 2차 가면은 당신 담배 끊으셨는데 저 담배를 골초란 걸 아시니까 담배를 피라고 담배 피라고 하고 선생님 그래도 뭐 저도 그래도 조선에서 타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선생님 담배도 끊으신 건 아는데 담배 피우기 뭐 하잖아요. 그 선생님 더 먼저 담배 끊으신 분이 먼저 담배 들고 한번 꺾고 담배 피시면 왜 잘들 안 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맞담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선배들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갖고 차 선생님 앞에서 맞담배 피는 거 보고 이 사람도 완전 쇼크 먹었습니다. 컬처럴 쇼크를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 선생님도 그만큼 굉장히 리버럴한 분이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꼼꼼하고 깐깐하게만 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차 선생님 끝까지 아쉬워하셨던 것은 글쎄 자네랑 나랑 역사를 보는 눈이 같아야지 스푼이 될 텐데 이게 자네가 이렇게 고집을 하면 어떡하나. 더구나 이제 자네 취직도 됐고 이제 차도 샀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네 그런 생각을 고집하나 해서 제가 선생님 그거는 너무 속류 막시즘입니다. 그때 차 선생님께서 내가 참 자네를 너무 서양식으로 키운 걸 후회하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딱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럼 자네 내 입장을 해서 너 이리 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고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쯤 저는 뵙고 뭐
스승의 날쯤에 여전히 뵙고 이제 저녁을 먹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공부하는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 말에 남한의 상황에서 그렇게 리버럴한 보수주의자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고 그것은 아마 저희 동년배 다른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그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하고 끝나고 박사학위 논문을 뭐 가지고 있어봤자 특별히 더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책을 90년대에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건 그 기령모 선생님 특히 사상이 온건하다고 강조를 하셔갖고 그때 붕붕 나르는 사회과학 출판사 몇 군데에서 이 책 내자고 나왔는데 거기서 안 하고 온건한 한구당에서 책을 박사학위 논문 책을 냈습니다. 근데 실은 책을 내고 나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도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내 논문이 도대체 몇 점짜리일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지만 그 중에는 아무도 막스를 공부하신 분은 안 계셨거든요. 저도 막스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김세걸이가 워낙 스마트한 친구래갖고 우리 김세걸이랑 지금 죽은 한영광이 그래서 누구죠? 나중에 한의사가 된 박석준이 집 아버지가 하는 한약방에서 자본론을 저희도 썼는데 사실 자본론과 한약방이라는 게 참 미스매치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신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막스를 얼마나 아는 걸까? 내가 이해하는 건 맞는 걸까?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게 저는 뭐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 이행 논쟁으로 토스위즈 논쟁이 벌어졌던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만이 유일한 저는 뭐 가장 좋은 잡지라고 생각을 했고 90년도에 이 박사 논문 책을 내자마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을 영어로 뭐 얼기설기 도움을 받아갖고 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메일도 없을 때니까 타자를 쳐갖고 세부를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뭐 오고 가고 하여튼 우편으로 오고 가고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다행히 보고 6개월 뒤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 너무 쉽겠다. 그런데 우리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에 그때 당시 미셸 루이 그다음에 엔저 트레버스와 같은 그 거장들이 민족문제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가 그 논쟁을 조금 앞에다 조금 반영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보낸 게 야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가 들어오진 않는다. 본 적이 없다 자체를 솔직히.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거 좀 복사해서 보내달라. 그럼 바로 반영해서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 진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그걸 보내줘갖고 그 트레버스와 루이의 논쟁을 하나는 폴리티시즘 하나는 이코노미즘으로 약간 스케마틱하게 이렇게 분류해갖고 내서 그게 92년도에 처음으로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에 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로 무슨 요새같이 SSCI, ANSC 같은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한 번 도대체 이게 몇 점짜리인가 하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해봤고 나중에 그래서 박재섭 등이 편집한 그 막스의 정치사회 사상 그 앤솔로지에 사실은 실렸습니다. 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정외과의 그 정선배가 임 선생 거 보니까 거기 실렸던데 하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제서야 한번 봤더니 그렇네. 그래 뭐 친구 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마 지적 소유권을 이미 작지에 넘겼기 때문에 저는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쓰면서 초기 정리를 하고 폴란드의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집을 읽다가 폴란드에서 폴란드 사회당과 폴란드 3인당 사이의 민족 문제 논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폴란드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련이 망해가지고 폴란드 대사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폴란드 대사관에 전화 걸어서 나 누군데 당신도 폴란드 역사 이런 거 좀 공부하러 가야 되겠는데 폴란드에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어레인지 좀 해달라. 그래서 대사관의 그 1등 서기관이 바르샤바 대학에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그 어레인지에서 처음으로 폴란드를 90년도 겨울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영국에서 콜로키얼 폴리시라는 폴란드 문법책 하나 사갖고 우편도 싸서 슬슬슬슬 읽다 갔더니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폴란드 가서. 그래서 실은 이제 그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옌제이 크라코프스키라는 초대 폴란드 대사가 되게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가는 것도 처음에 어레인지 해주고 자기 이임할 때는 저희 부부랑 이스라엘 대사 부부랑 그
하가 김웅수 하백 부부를 초청해서 저녁 먹고 술 먹고 이제 우리 일어나는데 저희 부부만 잠깐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이 친구 딴 사람 다 가고 나니까 야 우리 좌파들끼리 한잔 하자. 그래서 아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연대노조 좌파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 폴란드 사회당의 액티비스트였고 유대계라서 전부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그 주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계속 서포트해주고 실은 90년대 그 친구가 대사 있을 때는 폴란드에서 중요한 인사가 올 때마다 대사 간조에 같이 불러서 거기 뭐 이코노미스트들 무슨 역사가들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았는데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늘 밥 먹는 자리 마련해주고 여하튼 그 다음에 굉장히 저를 서포트해줘서 사실은 폴란드에 처음에 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란드에 다니면서 처음에 쓴 게 바로 이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또 역시 사이언스 앤 소사이어티 한번 길을 트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내서 이걸 썼습니다. 근데 요새 같은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전임이 돼서 처음으로 폴란드를 공부하고 폴란드를 시작한 지 한 4년, 5년 만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 점수 몇 점 더 올려라, 몇 점 더 올려라 하는 상황에서 언제 새로운 랭귀지를 배워갖고 논문을 쓰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서 로자 룩셈부르크 전집에 실리지 않았던 폴란드로 쓴 폴란드 당 강령들 같은 것들 다 체크해갖고 이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좀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폴란드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제가 혜택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제가 로자 룩셈부르크 거를 폴란드에 들고 다니면 거기 폴란드 젊은이들이 뭘 보냐면 꼭 제가 민정당 민정당 공식 문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따위 걸 입고 있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폴란드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사에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들이 저밖에 없으니까 젊은 사람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글 쓰면 다 읽어주고 자료 여기 가서 찾아주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폴란드 사회주의 운동사 컬렉션이 아마 아시아에서 최고일 텐데 왜냐하면 당 중앙위원회 도서관에 있던 이 도서를 정리하면서 2권씩 있는 거는 저한테 다 주도록 어레인지해서 저는 사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트랜스포테이션 비용만 들고 서울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정도 양반들이 잘해줬고 또 실은 그 오스트리아 린츠에 그 국제노동사학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저는 폴란드 대표로 처음 갔었습니다. 왜냐면 폴란드 젊은이들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같이 가자. 그래서 바르샤바에 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태하에 갔고 저는 폴란드 대표단들과 같이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애들도 보면 폴란드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 이상하게 한국에서 온 녀석이 폴란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완전히 폴란드 사람처럼 노니까 이 사람들도 조금 더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아마 린츠의 국제 그 위원회 처음으로 아마 선출됐던 거예요. 여기 누구 하경수 선생 왔나? 여기 하경수 선생님께서 린츠 한번 같이 그 다음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자 룩셈부르크 논문이 2년이 돼서 스테판 버거가 그 내셔널리즘, 레이버 앤 에스니시티라는 책을 내는데 저보고 네가 폴란드 편을 좀 써달라. 그래서 이제 폴란드 편을 쓰면서 처음으로 폴란드 레이버 히스토리는 제가 사실 공부해본 적이 없었는데 레이버 히스토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그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는 대우재단의 그 연구 청소로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백 선생님께서 이 대우재단에 강하게 얘기하셔갖고 이 폴란드 민족운동사 책을 주제를 두셨고 이 책을 보내드렸더니 이백 선생님이 간단한 엽서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엽서에 쓰셨냐면 임 선생의 폴란드사를 읽다 보면 꼭 한국사를 읽는 것 같아. 라는 식의 그간 그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선생님 저도 사실 속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백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거는 뭔가 어떤 접점이 생겼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저도 사실은 폴란드 사에서 민족주의 혹은 민족운동사에 대한 폴란드사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사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폴란드사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돌봐준 측면이 있고 또 그래서 한국사에 왔다 보니까 다시 한국사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폴란드사를 이렇게 리플렉트 해보니까 폴란드사에 대해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1990년대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왜? 막시스트로서 폴란드에 갔는데 현실 사회주의를 보니까 정말 전류욕이 나오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 만나니까 뭐냐면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아니야. 라는 게 거기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끼던 그런 일반적인 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게 뭐 아우슈비츠를 갔더니 반유대주의 낙서가 막 있는 거예요. 아니 사회주의를 40년 넘어 하는 데서 아직까지도 반유대주의 45년이 지난 44일 동안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버젓이 아우슈비츠에 있고 심지어 당시 프라하 같은데 결혼 상담소에는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여기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젊은 신부 후보자가 많다라는 게 버젓이 광고로 나오는. 그래서 야 이게 그럼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해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 노동사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니까 막 예컨대 BIC 속에 있는 어떤 지부의 3인당 노동자가 당 중앙에 보낸 항의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 많이 갔냐? 우리 당이 유대인당이냐? 그런 자료들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상사로서 사회주의나 막시즘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이 구멍이 많은 건가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현실 사회주의를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고 뭐 도무지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1990년에 사회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공부할 것인가? 라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대지만 실은 뭐 이제 노동사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이게 이태하에서 나온 왼쪽에 그 1999년에 20세기 노동운동사 10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로 그 기룡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홉스보험이 기조강연을 했고 저도 거기 한 패널에 들어가서 지금은 또 바우만 같은 이들과 같은 패널에서 발표하고 지금은 또 바우만을 처음으로 99년에 이제 알게 돼서 서로 소통하고 하게 됐던데 이때입니다만 실은 이미 이 논문을 썼을 때 이 논문을 뭘 썼냐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노동자 해방의 이데올로기에서 노동 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는가라는 것을 썼고 사실은 이 논문은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나왔는데 나중에 기에 나인오프시라는 폴란드 현대사 저널에서도 폴란드어로 나왔고 나중에 독일에서는 바이트레게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이라는 예전에 동독에서 나오던 그런 노동사 저널에서도 이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이제 요 시기에 그 마르셀 반데르 린덴이라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사회사 연구소의 그 연구실장도 이리저리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막 술 마시다가 그 막솔로지스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영영 선생님이. 이 친구 아직도 만나면 어이 막솔로지스트 저거 그런다. 그래서 노동사하는 연구자들과 만나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사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그러한 이 노막시스트 역사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막시즘으로 멀어지고 그 노역사들이 저거 처음에 폴란드 공산당의 반유대주의 캠페인에 대한 어떻게 공산당이 그럴 수 있나 했더니 나보고 혀를 끄고 차더니 자네 몇 살이에요? 그때 30대 초중반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나이구만. 33살의 폴란드에서 예수의 나이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나이라고. 예수가 죽은 나이. 그러면서 자네가 아직 권력을 몰라. 이건 권력의 문제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좀 작은 생각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 그때의 작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라는 이 책이 가장 잘 안 알려진 책인데 바르샤바 95년, 96년 이 첫 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무슨 지성과 팩이라는 SK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그것도 미스매치인데 거기에 연재가 됩니다. 실은 이 잡지에도 뭐 로자 룩셈부르크를 써달라고 94년도에 있어요. 야, 니네 무슨 재벌회사에서 나오는 데서 로자 룩셈부르크 써달라고 그러냐? 안 쓰겠다. 그래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저 교수님 잠깐만요. 저 원고료가 한 장당 10,000원입니다. 아 잠깐. 거기 로자 룩셈부르크 쓰기는 뭐하지만 내가 폴란드에 이제 앞으로 1년 가 있을 테니까 가서 현지 통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 현실 사회주의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좀 인티미트한 다큐멘터리에서 잘 안 드러나는 그런 역사 같은 걸 경험으로 해서 써보겠다 해서 사실은 연재를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인데 실은 여기서는 그야말로 정말 이 사상사로서의 사회주의 연구와 실제 리얼리티로서의 사회주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배어 있었던 게 사실은 이 책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당대 비평의 특집은 바로 이 사실은 폴란드에서 겪었던 이러한 그 바르샤바에서 보낸 편지에서 나왔던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우리 이념의 진보성과 삶의 보수성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민음사에서 나온 지식 리포트에 쓴 적이 있는데 당대 비평의 문무식 주간이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비평이라는 잡지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글을 하나 써줄 수 있냐고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문주간 그 국민방 이 주동자고 하니까 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그때는 안 쓴다고 했는데 이제 실은 저는 어떤 입장이든 자기의 실존을 건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주관은 그래도 부유학 때문에 사형선 모두 받았고 20대 10년을 거의 감방에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만나서 한번 술이나 한잔 하십시다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제가 생각했던 문무식과 전혀 다르고 되게 문청이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되게 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냥 당대 비평에 불쑥 같이 조인을 했고 제가 조인해서 처음으로 만든 이 특집이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특집이었습니다. 이 간단합니다. 우리 안의 파시즘의 특집이 노린 바는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586 애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현실 사회주의를 보니까 아니 뭐 레닌이나 스탈린은 지금 586 애들보다 훨씬 덜 혁명적이었고 덜 커미트먼트가 있었고 더 말하자면 타락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커미트먼트가 있고 그런 혁명가들도 어느 역사적 조건 속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파시즘을 제시하는 것은 진보적인 그런 아젠다라든가 진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직시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저야 뭐 상관이 없죠. 저야 뭐 운동을 뭐 크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학교 했던 사람인데 이 특집 때문에 우리 문주관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그래도 한국의 그 민주화운동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위치나 위상 같은 게 문주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괜히 이 특집 때문에 많이 흔들렸고 하지만 그래도 문주관이 끝까지 저를 서포트해주고 저거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모르겠고 본인 기억하지 모르겠고 아니 남들 밖으로서 이렇게 뻥뻥 치고 다니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파시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받은 비난이 뭐냐 왜 인조는 독재자를 욕하지 않고 우리 민중들이 혹은 우리 왜 민주화운동권을 욕하느냐. 그래서 아니 독재자는 지금까지 5만 놈이 다 나와서 다 욕하는데 그 욕할 게 뭐가 있냐. 너희도 충분했지. 그럼 우리 자기 성찰을 해야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더 나가는 거지. 이거 없이 이거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안에 파시즘의 입장이었는데 뭐 박살이 났고 뭐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박살이 났고 그래서 또 좀 오기가 나갔고 야 그러면 이거 한번 독재 체제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99년대 DJ가 대통령 할 때인데 그 박정희 기념관을 만든다는 그 DJ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역사비평 편집위원일 때인데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독재자를 기리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역사 단체들의 그 긴급 워크숍을 열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그러면 완전히 한국 사회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는 뭐 극소수였고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에서조차도 이만한 단신으로만 나오고
점차 갈수록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라든가 사람들의 그 지지도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야 그럼 그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독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럼 실은 그럼 이 독재에 대해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체제에 대한 이러한 미트로프의 지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냉전 시대의 막시스트적인 그런 악마론 갖고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중독재라는 말은 그때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낸 합의독재, 뭐 동의독재 이런 말에서 마치 그때 이 파시즘 갖고 박사 논문 쓴 김용우 선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김용우 선생이 또 몇몇 우리 여기 지금 뭐 대중독재 장문석 선생, 뭐 나이로 선생 등등 와 있지만 대중독재 팀을 만들어서 실은 이제 이 혁신의 그 공동 연구를 돼갖고 6년 동안 대중독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왜 너는 민중을 욕하느냐? 독재자를 욕하는데 민중이 독재자를 지지했고 민중이 우리의 그 이 끝까지 불의의 권력에 저항해서 투쟁했던 민중을 욕보이게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이 제일 많았고 심지어 임지원은 무슨 다리를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미 저쪽 극우 진영으로 건너갔다라는 그런 식의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비판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실은 내가 나를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는가, 내 주변 친구들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독재 프로젝트는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연구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국내 역사학이나 인문학의 특징은 독재를 욕을 했지 독재를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독재를 욕하는 사람은 사방에 다 깔렸는데 독재를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로서 김용우 선생이 이렇게 쭉쭉 모으고 사람들을 오히려 외국에 있는 독일의 특히 누구지? 야라우시, 콘라드 야라우시 같은 이들이 그때 막 디케이터시와 컨센트라는 책을 동독과 나치즘을 비교하는 그런 책을 내고 해서 이제 야라우시를 한번 그때 우리 연구 조교를 했던 이유재, 지금 티밍겐 대학의 교수라는 이유재가 그 굉장히 똑똑한 독일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광부로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자란 사실은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가서 저는 뭐 독일 선생들 만나서 뭐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대중독재 성명을 장악했던 콘라드 야라우시였다. 그래 맞아. 어감만 가지고 독재가 유지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독재는 어감만 갖고 움직이는 독재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 모든 독재는 맞아. 어떻게 해서든지 밑으로부터의 동의를 얻어내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그레이브 시리즈의 대중독재 시리즈를 5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가는 시리즈를 이 8그레이브 헤드북 오브 마스 디케이터십을 뭐 한 6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리즈도 거의 죽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표 던진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 되니까 이 8그레이브 편집부에서 이거 다시 살리자. 근데 나는 지겹다. 이거 10년 넘어 이거 했고 이거 뭐 독재 공부하는 거 너무 지겹고 그래서 여기서 핸드북만 내고 끝내자라고 해서 끝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년에 이제 미국 선거를 본다든가 또는 한국 선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독재와 민주주의 이분법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상당수의 그 동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독재 체제의 운영이라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잃고 제가 덤벼든 게 민족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이게 폴란드 민족운동사, 폴란드 히스토리오그래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한국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하는데 지금 소남에 오늘 유재현 형이 안 왔는데 원래는 저는 모디스트하게 제목을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유재현 형이 이거 완전히 좀 깡패기지. 저보다 더 깡패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된다. 뭐 마케팅을 다 해봤더니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걸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형 그래도 이게 좀 이거 나만 믿고 가.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레디칼한 책은 아니었는데 제목만 레디칼한 책이 나와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사실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임팩트를 가졌고 그다음에 역시 저는 이 사카이 나오키를 만났던 게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만과 편견하면서 사카이 나오키가 한 2년 넘어 대담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우리가 치고 있고 줄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 혹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자기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데 오리엔탈리즘이 침투되어 있는 거. 특히 어떻게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은 그야말로 오리엔탈리즘과 공모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사카와이 나오키와의 대담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그 과정에서 역시 당대표의 그 문주관이 그때 갑자기 어디서 누가 약간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뭐 하나 프로젝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이런 한국사 혹은 내셔널 히스토리 패러다임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고민할 때니까 야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차원에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뭐 보니까 제가 일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동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여기 박한무 형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계실 텐데 전화해갖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일본 쪽 파트너가 누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마침 이성시 선생이 그때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러던가 뭐 한국에 오니까 이성시 선생하고 한번 만나자 해서 우리 인사동에 어디 막걸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셋이서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성시 선생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이른바 진보적인 혹은 그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다 지지하고 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럼 거기에 고무된 한국의 내셔널리스트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그대로 직격하고 자기 비판 일체 없이 그럼 또 일본의 우익들은 이거 봐라 너희들 일본의 내셔널리스트 비판자들이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힘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러한 그 기묘한 그리고 저는 적대적 공공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관계들이 지배할 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해법은 내셔널 히스토리 혹은 내셔널리즘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비판하고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시 선생은 그전까지의 한국의 내셔널리스트와 일반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협업하는 그러한 구도가 우선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고 그때 그 이와나미 그 편집장은 누구죠? 그 양반 코지마였나요? 네, 코지마 기요시라는 그 일본의 이와나미 편집자 지금 아마 사상 편집자인데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팀을 짜고 근데 저희도 한국사만 빼놓고 팀이 다 짜여졌습니다. 한국사에서 사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연구자들 찾기 힘들었는데 마침 그때 당대표 할 때 역사문제연구소에 있던 윤해동의 글이 그래도 비교적 우리 생각에 맞다는 생각에서 윤해동을 뭐 설득을 해갖고 윤해동이 한국사 하는 연구자들 같이 데리고 와서 아마 그 비판과 연대간 역사 포럼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이영훈 선생님도 제가 역사평 할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90년대 말인데 이영훈 선생님이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그 논문을 하나 기고하셨는데 같이 편집진을 했던 한국사 편집위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였어요. 야, 여보, 내가 막사에게 써 민족문제를 썼는데 이거 이영호 선생 이거는 1850년대 영국 식민주의가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했던 역할이 그대로 이거야말로 막스주의적인 입장이다. 막스가 무슨 세상의 신도 아니고 막스야말로 정말 유로센트리스트고 오리엔탈리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각으로 그 토지조사 사업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해갖고 논쟁을 해야지 안 된다고 안심일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우겨갖고 이영훈 선생님 글을 처음 썼고 나중에 이영훈 선생님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이영훈 선생님하고의 그런 인연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완함에서 식민지 근대 시절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고 한국에서는 휴머니스트에서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제 이자가 스테판 버거도 그때 그 노동사 책 레이버 에스니스트 내셔널리스트 받은 그 친구도 막시스트로 저도 만났고 그때만 해도 우리 90년대 중반에 포스트 모더니즘 야 무슨 얼어 죽을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이 합리주의의 폐해만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모더니즘 근대적인 합리주의의 폐해가 되게 필요한 사회가 둘이 같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친구도 저하고 같은 계정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판 버거가 비욘드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큰 유로피안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의 리더로 거기 뭐 100명이 넘는 유로피안 유니언의 모든 역사가들이 다 모여있는 그 그룹이고 그 첫 컨퍼런스가 이
나레이팅 더 네이션이라는 컨퍼런스였고 뭐 거기서 그래서 저보고 우리 동아시아 역사 포럼에 연구업적으로 좀 얘기해달라. 동아시아에선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가려는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혹은 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럼 당신 대안이 뭐요? 그래서 뭐 그때는 대안이 없다는 게 지금 대안이다. 한데 사실은 대안을 뭔가 찾아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사 논쟁이 그랬어요. 고구려는 중국사다, 한국사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보도 히스토리라는 이 유로피안 유니언 프로젝트 중에 하나, 맞으면 경계 지역에 있던 오버래핑 테리토리를 서로의 내셔널 히스토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하이브리드 조리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역사가 오버래핑되는 조리다라는 게 보도 히스토리의 그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 답답한 고구려사 논쟁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거 오가나이즈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의 편집장하고 우리 정외과의 그 이상현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상현이 온다면 이거 뭐 컨퍼런스 하니까 그래 지금 얼마 충분 그거 돈 달리고 걱정하지 마. 그 빨리 프로포즈를 써서 보내라 해서 프로포즈를 써서 보냈대. 전화가 야 그러니까 너는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한국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 돈 못 잡고 다 끊었어요. 사람들은 다 초청했는데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환무영이 그때 그 친구 무슨 남양알로에 사장하는 친구한테 한 500만 원 오고 그다음에 제 친구 프랑스에서 그 여행사 하던 제 친구가 그때 하필 재수없게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야식에 너 500만 원만 내놔. 그래서 그렇게 500만 원씩 해갖고 1000만 원 갖고 이 컨퍼런스에 그래서 그때 테사 모리스 수지기라든가 이성희 씨, 그 왕민커 또는 웨일즈의 크리스 윌리엄스, 그다음에 리나스 엑소나스라고 리투아니아 친구. 아직도 기억나는 게 리나스 엑소나스라는 녀석 젊은 친구인데 스테판 버거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영어예요. 이거 쭉 해서 고구려사 논쟁을 때,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동아시아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아직도 그러고 싸우냐? 우리 2차 대전 전에 우리 독일원에서 이렇게 싸웠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싸우냐 하고 그리고 리투아니아 친구한테 좀 우세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이런 병명사적인 어프로치가 얼마만큼 사실은 이렇게 주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명사 프로젝트는 한양대학에서 리치 제가 맨날 마이투어 리치라고 하는데 리서치 인스티튜트 오브 컴퍼러티브 리서치 그래서 약자는 두자라는 리치인데 사실은 그 리치의 말하자면 발족 컨퍼런스였고 그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학진 연구비 갖고 기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도 못 사고 책상도 못 사고 근데 한양대학은 또 공대 중심이니까 딱 프로젝트 연구소라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도록 없고 해서 우리 김용호 선생이 조교를 데리고 성동구 주민재활용센터 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책상, 책장 이런 거 사갖고 오고 이건 컴퓨터는 어떡하냐 뭐 사방에 알아봤더니 공대에서 버리는 컴퓨터를 아프리카로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총무처장한테 전화했고 여보 여기 이문대학이 아프리카요. 그래서 우리 조교들하고 국립학교가 거기서 버리는 컴퓨터 몇 대 갖고 와갖고 그 위크 투어 위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해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정말 이 트랜스내셔널한 것들이나 이런 게 한국사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그러면서 한편에서 대중독재는 서포트 받는 그 프로젝트로 나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저는 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히스토리,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보도 히스토리 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뭐 직접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좀 많이 와서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동아시아 역사 대화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세습적 희생자 의식과 뭐 한국 동아시아 민족주의 역사에 대한 걸 썼던 적이 있고 글로벌 히스토리 글로벌리는 지금 하버드에 있는 엠파이어 코튼 스벤 베커트와 지금 그 게팅겐 대학의 학장으로 있는 도미닉 작센마이어 두 녀석이 이렇게 글로벌 히스토리안들을 만들어갖고 해왔던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있고 또 뭐
그 더글라스 노스롭이라고 중앙아시아 하는 그 어디야 미시간 대학에 있는 러시아 사는 교수인데 이 친구가 자기 월드 히스토리 뭐 컴패니언 쓴다고 꼭 하나 동아시아 꼭 써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중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내셔널리즘 앤 히스토리 텍스트북스 인 네이션 유럽이라는 데서 저보고 고구조사하고 변경사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야적으로 한국사 하는 사람들 많은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저 혼자 완전히 고립모드 박사에 났죠. 고구조사도 하니까. 근데 그때 왔던 친구 중에 볼프강 회켄이라고 독일 친구인데 유고슬라비아에서 하는 친구인데 게오르그 에커티 인스티튜트라고 독일의 그 교과서 연구소 있습니다. 전 세계 교과서, 역사 교과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 소장이 된 친구인데 제가 이제 한국사 친구들하고 전부 들어가고 막 이때 뭐 며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 친구 손 딱 들더니 나는 하나도 모르고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아니 저기 프로페서님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볼프강 회켄하고 친해져서 에어프루트에서 같이 작업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글로벌 히스토리,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했던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비판과 연대에 대한 역사 포럼이 이제 뭐 해산되고 난 다음에 고민이 제가 하나 몰랐던 게 내셔널 히스토리 패러다임만 깨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역사책 안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역사를 전부 영화나 만화나 소설이나 TV 드라마에서 배우지 역사책 읽고 역사 안 배우더란 말이에요. 여기 뭐 저기 방송국에 있던 전범 같은 사람 크게 기어요.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건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를 사람들이 그 퍼블릭 스피어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에 역사가들은 어떻게 대입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기억 연구 쪽으로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제대로 쓴 거는 그 마이클 가이어라고 시카고 대학의 사학과 교수님 글로벌 히스토리 마이클 가이어와 아담 투스라고 이건 독일 경제사 하는 그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두 양반이 그때 2015년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3권짜리 책을 냈는데 맨 마지막에 저보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때 글로벌 메모리로서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썼고 이게 아마 처음으로 아마 기억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기억전쟁이라는 건 우리 김학원 대표가 그 네이버에 연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고를 뭐 쏠쏠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작업을 했고 좀 더 대중적인 걸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이 서강대학에서 제가 와서 그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를 마친 학교 그때 우리 송 부총장님께서 연구처장 하실 때요. 처장 하셨을 때 같은데 그리고 뭐 그때 기획처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우리 대학원장 하는 정현식 선생님. 그 양반이 기획처장이 전화를 딱 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영실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 오십시오. 왜 오냐? 도대체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동안 딴 거 안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문제, 그 다음에 황사 문제. 자, 이거 일본의 국가주권과 중국의 국가주권만 우리가 중시하고 어떻게 해결을 낼 거냐. 그 국가주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일상적 삶이 그걸 넘어서는 거니까 사실은 트랜스내셔널 학교 이제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요구다 하니까 이 양반이 뭐 10분 만에 딱 똑똑한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학과 교수를 한 20년 동안 설득을 해도 안 되는데 10분 만에 그냥 순식간에 딱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하더니 그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기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시드머니를 한 몇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1년 동안 콜로키움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HK 플러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지구적 기억의 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그동안에는 실은 이제 이거는 알레이다 아스만하고 제바 샤폰나드가 편집한 메모리는 글로벌 에이지라는 책인데 저보고 그때 제바 샤폰나드가 우리 대중독재 때 왔을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빅티문 내셔널리즘이라는 걸 처음 발표했었는데 야, 그놈이 어디 영어로 발표한 거 있냐 안 했다 했더니 자기네 달라고 그래서 알레이다 아스만과 이 제바 샤폰나드가 편집한 책이 처음으로 영어책을 실었고 이 비행지라는 건 폴란드 잡지인데 폴란드의 그 현실사회주의 때
약간 그 맞아 반대파 비판적인 지식인자. 그래서 여기서 빅티브 내셔널리즘 이거 폴란드 얘기다. 그 맞다 나 폴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배운 거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특집을 냈고 근데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바빠갖고 못하고 있다가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뭐 연구소도 일단 문 셧다운 되고 저는 어디 좀 한적한 곳에 갇혀갖고 좀 집중할 수 있어서 빅티브 내셔널리즘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쓸 수 있었고 그게 202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어판은 사와다 카츠미라고 매일신문 논설위원인데 저도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어디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당신 책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혹시 자기가 이거 번역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한 6개월 만에 600페이지 되는 거를 번역을 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자기가 뭐 출판사도 다 어레인지하고 저는 뭐 이와남이나 이런 나고야대학 출판부 같은 데서 그럼 책값이 7,000엔 할 때 아무도 안 사봅니다. 하면서 이거는 그 동양경제신문사에서 나오면은 책값도 훨씬 싸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볼 수 있다고 해갖고 사와다 가츠미가 이 책을 번역했고 또 일본에서 때에서도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폴란드의 내셔널리즘을 동시다발적으로 비판하니까 오히려 일본에 있는 한국을 잘 아는 친구들도 되게 어떤 면에서 자기네 굉장히 뿌듯했다. 한국에서도 맞으면 어떤 일방적인 한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연구가 나왔던 데서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글로벌 이슈 책인데 이거 사실 새 책은 아니다. 그냥 논문 묶음인데 그 콜롬비아의 캐롤 블룩이 한 7, 8년 전부터 야, 네 글이 전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미국 독자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내자는데 썼던 글들 다시 하기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으니까 캐롤이 야 그럼 방학 때 저 콜롬비아에 와 있어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돈도 좀 넉넉하게 마련해주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한국에서만 코로나가 시작할 때 2달 있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빅티브 내셔널리즘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여기 콜롬비아 대학 그 에디터가 와갖고 빅티브 내셔널리즘 책을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직 큰 돈도 쓰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 쓰지 않았는데 이거부터 먼저 내자. 그래서 그 글로벌 리스트를 먼저 작업을 했고 이거 뭐 제목이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제목이 복수로 글로벌 리스트에서 이스턴 유럽과 이스트 에이시아를 같은 사정관에서 두는 그런 책이나 글들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안 읽어봐서 아마 어필된 것 같습니다. 제목만 가지고 어필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센트럴 유로피안 유니버시티 프레스의 그 에디터가 연락이 와갖고 자기네한테 이건 우리 중부대학에서 이게 소로스가 만든 대학이거든요. 근데 요새 그 오르반한테 쫓겨나갖고 부다페스트 비엔나로 쫓겨났는데 우리 프레스가 이건 이 거를 만든다. 그래서 자기네 거기서 시리즈를 내자고 그 근데 그 에디터가 또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뭐 이리저리 이렇게 얽혀갖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책 때문에 작년 2학기 때 바르샤바에 갔을 때 초청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원칙은 웨스트는 안 간다. 그래서 웨스트에 있는 모두 초청 거절하고 세르비아,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 뭐 이런 쪽만 다니면서 이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 에디토리얼 보드에 어떤 놈이 있나 좀 찾아다니면서 지난 2학기 때 했고 그래서 뭐 지난 올해 1월달에 바르샤바 대학에서 바르샤바 대학 사회학부와 역사학부 그리고 우리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가 글로벌리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한 20명이 발표하는 큰 컨퍼런스를 했고 올해 1월달에 다시 내년 1월에 저희 서강대학에서 다시 이거는 라이프치 대학의 라이프치의 동유럽 연구소 그리고 바르샤바 대학 사회학부 그리고 글로벌 히스토리 그리고 서강대학 여기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또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디콜로나이제이션 프로젝트라는 그 그룹이라고 아마 앞으로 요거는 조금 더 지금 뭐 그 제 개인적인 프로그램 뉴스쿨하고 그 UCLA가 이 글로벌 리스트에 관심 갖고 같이
조인하겠다고 해서 조금 이제 올해 좀 정신없는 것만 지나면 그야말로 글로벌 리서치 그룹을 한번 글로벌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뭐 또 할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